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돈의 본능. 세계가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돈의 본능. 두려움을 벗어나 지금 당장 부의 노선에 올라타라. 토니 로빈스, 피터 멀록 지음, 박슬라 옮김, 정철진 감수, RH 코리아에서 펴낸 책입니다. 차례, 감수의 글, 서문 1부 여정의 시작, 2부 계획 세우기, 3부 길 떠나기, 4부 등반하기, 5부 정상 정복.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감수의 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수의 글, 두려움 없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라. 토니 로빈슨의 전작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에 이어 다시 한번 감수를 맡게 됐다. 다시금 느꼈지만 그의 메시지는 언제나 한결같고 명확하고 실증적이다. 이 책 또한 투자에 대한 그의 일견된 견해를 명쾌하게 피력하고 있으며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세부적인 투자 테크닉보다는 큰 여정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길은 바로 재정적 자유를 향하고 있다. 토니 로빈슨은 항상 부자보다 재정적 자유인을 강조한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넘치도록 많고 자고 일어나기만 해도 돈이 몇 배로 불어나는 사람을 비난하지는 않는다. 본인이 지금 그런 상태라면 뭐가 나쁠 게 있겠는가. 하지만 토니 로빈슨에게 돈이란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주도권을 잡고 흔들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느끼는 수단일 뿐이다. 돈에 대한 그의 이런 관점 때문에 책의 목적 또한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 재정적 자유를 찾는 길이 된 것도 같다. 재정적 자유는 단 하루 만에, 몇 달 만에, 2, 3년 만에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최근 암호화폐 열풍에 4, 5개월 만에 수십억 원을 벌고 회사를 떠나는 2030 밀레니엄 세대의 사례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책에서는 이런 길을 말해주지 않는다. 적어도 10년을, 나아가 20에서 30년간의 투자 여정을 가정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확률 높은 방법으로 재정적 자유를 얻는 방법을 알려준다. 주식과 채권, 대안투자, 부동산, 절세 등등 각 분야를 다루면서 포트폴리오의 중요성과 함께 너무 익숙해 오히려 놓치는 부분들을 냉혹하게 짚어주고 있다. 특히 마켓 타이밍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만큼 독자에게 경고하고 있다. 시장의 등락을 맞추고 이에 따라 매매를 할 수 있다는 마켓 타이밍의 논리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저자는 누군가 이걸 할 수 있다고 여러분을 유혹한다면 그건 무조건 거짓말쟁이라고 역설한다. 우린 종종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주식을 사면 반드시 올라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내가 팔면 주가는 무조건 떨어져야 한다는 신념이 내재화되어 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시장 등락에 대한 예측은 신의 영역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맹신의 낚싯대를 수차례 던지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촘촘한 그물망을 짜서 다가오는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고 우량주에 집중하고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최대한 줄이려 노력하고 자산 배분을 조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여행을 묵묵하게 때론 역동적으로 걸어가다 보면 어느덧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워렌 버핏은 내일 주식시장이 닫히고 5년 후 열린다고 해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을 주식을 사라고 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책의 메시지도 너무나 명확하다. 내일부터 어떤 투자도 할 수 없고 10년 후 다시 시장이 재개된다고 해도 두려움 없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라는 것이다. 독자들도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단단히 마음을 먹은 후 수십 년의 재정적 자유를 향한 여정을 떠나기를 바란다. 고인이 가져다주는 횡재는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평안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재정적 자유인으로의 새로운 삶이 다시 시작되리라 믿는다. 경제 칼럼니스트 정철진. 서문. 작금의 금융서비스 업계는 망가졌다. 동종 업계에 종사하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깜짝 놀랄 일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인 걸 어쩌겠는가. 금융 및 재무자문 서비스는 정통적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연루된 시스템을 통해 제공된다. 회계사, 변호사, 보험설계사, 재무설계사, 은행가 등등. 이들은 보통 서로 소통하지 않기에 모든 일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중간에 낀 당신이 이리저리 분투해야 한다. 이러한 모델의 문제점은 당신의 재무관리 과정이 외부와 단절될 수 없다는 것이다.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모든 투자 결정은 소득세, 상속계획, 기부활동, 필요소득, 부채 관리 전략, 사업계획, 재정적 목표 등등 수많은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당신을 대신해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들 중에서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은 당신뿐이다. 그러니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목표를 정확히 그려두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도록 조력할 수 있겠는가? 그중 최악은 당신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돈을 사용하는데 주의 기준의 최고 수준을 충족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일반 투자자를 헷갈리게 하거나 아예 의도적으로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다. 증권회사들은 당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한 어떤 상품이든 추천할 수 있다. 설령 그 상품들이 당신보다 회사 측에 더 유리할지라도 말이다. 어떤 보험회사들은 연금이나 보험 상품 안에 보험 설계사들에게 막대한 수수료를 줘야 하는 상품을 숨기고 있다. 또 어떤 회사들은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어 고객에 대한 책임에 있어 가장 엄중하게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과 그렇지 않은 기준을 제멋대로 오간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고객의 이익을 우선으로 행동할 법적 의무를 지닌 독립자문회사들은 대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규모나 자원이 충분치 못하다. 이런 난장판 속에 당신은 홀로 내동댕이 쳐져 있다. 평범한 일반 투자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당신 말이다. 그리곤 홀로 어떻게 해야 재정적 기회를 최대화하고 잠재적 위험을 회피하고 목표를 달성할 올바른 투자로 이어지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을 것이다. 당신을 그 길로 안내하고 도와줄 올바른 가이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처음 금융업계에 뛰어들었을 때 나는 주로 다른 재무자문가의 고객들을 위한 상속설계와 재무설계, 투자 운용 자문을 맡았다. 덕분에 고객들의 재정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지만 내 눈에 들어온 광경은 도무지 마음에 차지 않았다. 많은 재무자문가들이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이익이 상충되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기 전에 고객들에게 보유한 주식을 전부 팔라고 강요하는 상황을 보았다.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야 하든 포트폴리오에 얼마나 큰 손실을 입든 개의치 않고 말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고객들에게 자체 운용하는 금융상품을 밀어붙이거나 정형화된 포트폴리오 모델을 판매하는 이들도 보았다. 고객의 목적에 부합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투자 상품 대신에 값비싼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상황도 봤다. 간단히 말해 사람들은 전문가를 믿고 평생 모은 돈을 맡기지만 결과적으로 득보다 실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뿐이다. 나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간자스주 오버랜드에 있는 작은 독립투자회사인 크리에이티브 플래닝을 인수했을 때 드디어 이 나라에서 통용되는 재무자문 방식을 바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개인의 니즈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세금과 법률, 재무 설계와 투자를 포함한 재적정 삶의 핵심적인 부분을 두루 망라하는 회사를 운영하기로 결심했다. 2003년 처음 회사를 맡은 이래 단 한 번도 그 결심을 어긴 적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내가 회사를 맡은 이래 총 운용 자산은 거의 500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바론즈에서 미국 최고의 독립투자 자문회사로 선정되었고 CNBC에서는 2번이나 선정되었으며 포브스는 미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독립투자 자문회사로 꼽았다. 이토록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또 다른 큰 이유는 일반 투자자들이 재무자문가에게 점점 더 많은 부분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니 로빈스는 오랫동안 신의성실 의무의 중요성을 설파해왔고 이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고객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할 법적 의무를 지닌 재무자문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각인시켰다. 2017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을 통해 오늘날 가장 기묘한 투자 질문들에 대해 답한 바 있다. 지난 17년간 내가 배운 것은 다음과 같다. 고객들은 이익의 상충으로부터 자유로운 조언을 얻을 투명하고 간결한 방법을 갈망하고 있다. 사람들은 개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재정적 자유로 이끌어줄 수 있는 가이드를 원한다. 이 책의 목표는 내 경험을 함께 나누고 당신이 직면한 복잡 다단한 경제적 문제들을 타파하도록 돕는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충실한 가이드가 되어 목표를 실현하고 위험한 실수는 피하고 기회를 최대화하게 도와줄 수 있길 바란다. 이제 우리와 함께 재정적 자유로 가는 길을 실현해보자. 피터 멀록. 제1장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두려움 그 너머로. 우리가 돈과 감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재정적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정보는 이미 존재한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뚜렷한 목표 없이 방황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올바른 길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일까? 어째서 그토록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고도 성취감이나 충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감정적인 파산 상태에 빠지는가? 그 원인은 바로 당신도 알고 있는 세 글자에 있다. 두려움. 두려움은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삶으로 향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 우리의 앞길에 놓인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며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언젠가 반드시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리도록 부추길 것이다. 인간의 두뇌는 태생적으로 잘못되거나 이상한 부분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삶의 위협이나 해가 되는 존재들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것들을 능가하는 확실성을 원한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뛰어난 투자자가 되려면 불확실성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재정적 자유를 누리려면 올바른 전략이 필수적이지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잘못된 판단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다. 반복은 실력의 어머니. 나는 2014년 머니, 부의 거인들이 밝히는 7단계 비밀을 출간했다. 수년에 걸쳐 칼 아이칸, 레이 달리오, 잭 보글 등 금융투자계의 전설적인 인물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며 배운 모든 지식을 종합하고 정리한 책이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피터 멀록 역시 투자자들이 하는 5가지 실수와 이를 피하는 방법을 출간했다. 그리고 2년 뒤에 피터와 나는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을 집필했다. 시장이 움직이는 진짜 원리와 조정장과 하락장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멈춰서 있는 거대한 정체가 찾아왔다. 정상적인 삶이 돌아올 쯤에는 승자와 패자가 뚜렷하게 갈려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피터는 계획을 세우고 게임에서 승리할 방법에 대해 전작에서보다 훨씬 더 깊이 파헤친다. 단순한 투자 전략 개념 설명을 넘어 이를 완전히 이해하고 제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나는 여기에 맞춰 자기 개발에 관한 2장을 추가했다. 3장에서는 모두가 가진 인간의 6가지 욕구에 대해 분석하고 이 욕구가 삶과 비즈니스 그리고 부의 생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본다. 이 통찰력은 당신의 삶의 질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12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종종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파헤치고 지금의 삶에서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다룬다. 목표 없이 떠도는 마음은 우리를 고통의 상태에서 살아가게 만든다. 우리는 두뇌가 인질로 붙잡고 있는 생각들을 구출해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부가 가져다주는 진짜 혜택을 경험할 수 있다. 기쁨과 행복, 너그러움과 열망, 그리고 마음의 평화로 가득한 삶 말이다. 내 전작을 읽은 독자들이라면 이 2장이 다소 익숙하게 들릴지 모르겠다. 그러나 원칙이란 거듭 읽고 되새길 가치가 있다. 나는 멘토들로부터 반복이 실력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배웠다. 농구 연습을 하며 골 몇 개를 넣는다고 해서 르브론 제임스나 스테반 커리 같은 위대한 농구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 역시 자유투를 넣는 방법을 잘 알면서도 여전히 매주 수천 번의 슈팅을 연습한다. 그렇게 온몸의 신경계의 동작을 새겨야만 무거운 압박감 속에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대가가 되는 길이다. 이러한 원칙들이 현재 당신의 삶과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중요한 뉘앙스들을 찾아보기 바란다. 삶의 매 순간은 언제나 다른 법이고 전에 본 영화를 다시 보거나 익숙한 음악을 들을 때도 항상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된다. 내 글을 읽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궤도와 관점을 수정하라. 우리는 언론과 소셜미디어가 두려움을 이용하고 증폭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다. 거기에 전 세계적인 팬데믹까지 닥쳐와 모두의 두려움이 거의 유해한 수준까지 확전된 상태다. 정보의 파도는 날마다 우리의 관심을 부여잡고 요즘에는 조회수 낚시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탄생했다. 반가운 뉴스들은 비극적이고 위험한 사건들, 인근 마을에 나타났다는 살인 벌떼들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난다. 두려움을 관장하는 내 부위를 건드리는 끊임없는 자극에 우리의 불안감 지수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고공비행 중이다. 그러나 이제 진실을 마주하자. 두려움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결코 이 책에서 제시하는 훌륭한 원칙들을 실천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용기를 낸다고 해서 당장 두려움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용기를 낸다는 것은 끊임없이 실천하고 끈질기게 앞으로 전진한다는 뜻이다. 이 책을 읽고 유용한 정보를 얻고도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적합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행동을 실천에 옮기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그러지 않을 것임을 믿는다. 이 책을 구매했고 여기까지 읽었다면 나는 당신이 말로만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행동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두려움의 횡포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관점의 전환이다. 여기서 피터 멀록에게 바통을 넘길 테니 다음 장으로 이동하길 바란다. 올바른 교육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놀라운 시간과 우리 앞에 놓인 경이롭고 기하급수적인 미래를 한껏 만끽할 수 있다. 자, 이제 길을 떠나보자. 제3장 모든 투자 결정의 원동력 토니 로빈스. 한 친구 제이슨이라고 하자.
그의 파란만장한 삶에 대해 독자 여러분에게 얘기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었다. 그럼 시작해볼까? 제이슨은 참 똑똑한 친구였다. 맨 땅에서부터 광고회사를 시작해 2000년대 초반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자신이 일궈낸 성취에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회사의 수장으로서 명확한 비전과 훌륭한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 확고한 자신감으로 모두를 이끄는 선장이었으며 직원들도 그를 신뢰했다. 2004년 제이슨은 회사를 1억 2,500만 원 달러에 매각했다. 그의 비즈니스 감각과 실력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때 제이슨의 나이는 고작 40세였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만 회사 매각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제이슨은 경쟁 업체들을 멀리 떨쳐내고 결승점을 넘었으며 자기 자신과 다른 모든 이들에게 그가 진짜 백이임을 입증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제이슨은 뉴욕에서 라스베이거스로 거처를 옮겼다. 젊은 억만장자에게 안성맞춤의 도시였다. 그가 가는 곳마다 레드카펫이 깔렸고 제이슨은 마침내 해냈다라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얼마 안가 그의 사업가 기질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부동산에 손을 대보기로 했다. 제이슨은 집 몇 채를 사서 수리하는 게 아니라 판돈을 전부 걸기로 작정하고는 호화로운 고층 아파트 건물을 한 채도 아니고 두 채도 아닌 자그마치 세 채나 건설하기로 마음먹었다. 부동산 사업을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거물이었고 거물은 항상 성공하는 법이니까. 그렇지 않은가? 12개월도 안 돼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계약금도 없는 아파트들이 빠른 속도로 팔려나갔다. 호화스러운 파티를 열어 펜트하우스를 사려고 수백만 달러를 척척 내놓는 A급 유명인사들을 불러 모았다. 2006년 경제가 호황에 접어들면서 제이슨의 순자산은 계속해서 불어나 거의 8억 달러에 도달했다.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그랬다. 나는 제이슨을 내가 주최한 한 행사에서 처음 만났다. 그때 제발 자산을 다각화하고 보호할 계획을 세우라고 애원한 기억이 난다. 안타깝게도 그는 내 충고보다 계속 가격이 오를 아파트를 판매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 그래도 집 몇 개는 따로 챙겨놔요. 상황이 나빠질 때를 대비해 여윳돈을 준비해둬야죠. 한 바구니에 달걀을 전부 담지 말고요. 더 이상 짜낼 수 있는 비유가 바닥났지만 제이슨은 그중 무엇도 하려 들지 않았다. 그는 취해 있었다. 술이나 마약이 아니라 감정적 욕구의 말이다. 제이슨은 자신이 무적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재산은 이제 10억 달러를 바라보고 있었다. 궁극적인 도달을 의미하는 성층권 너머의 이정표였다. 하루하루가 신나는 일의 연속이에요. 새로운 선택, 새로운 경험,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영업, 더 높이 성장하고 확장할 새로운 기회들이 가득하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마 당신도 이 이야기의 결말을 짐작할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의 다른 모든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라스베이거스의 부동산 시장을 강타했다. 2010년에는 65%의 주택이 처음 구입했을 때보다 가격이 떨어져 있었다. 어마어마한 돈이 물밑으로 가라앉은 것이다. 대침체는 데이슨의 구매자들을 거의 다 쫓아내고 완공되지 않은 빈 건물만을 남겼다. 이제 제이슨은 5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다. 다수의 은행에 산더미 같은 빚이 있었고 그들은 굶주린 상어떼처럼 그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단순히 다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런 일화라면 수도 없이 많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뇌와 감정적 욕구가 우리를 현명한 길, 즉 재정적 자유로 향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이슨의 감정적 욕구가 이 유능하고 탁월한 사업가의 의사결정 능력을 어떻게 손상시켰는지 명백하게 알아차릴 수 있다. 탐욕에 눈먼 사람에 대한 흔한 우화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인간의 마음이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단언한다. 사람의 감정적 욕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재정적 자유로 향하는 내내 뒷좌석에 앉아 운전대는 손에 잡아보지 못한 채 끌려가기만 할 것이다. 인간의 소프트웨어는 코딩되어 있다. 사람들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사명을 실천해온 지도 벌써 4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나는 전 세계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직접 만나고 함께 일하는 특권을 누렸다. 이제껏 함께 교류하고 소통한 대중의 스펙트럼은 넓고도 깊다. 대통령부터 프로 운동선수, 업계 거물, 주부들, 10대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이런 나의 독특한 위치는 연령과 지역, 문화, 사회 경제적 지위를 초월하는 인간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고 포착할 수 있게 해주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인간은 모두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있다. 그렇다. 우리는 각자 독특한 사연과 욕구를 지닌 유일무이한 존재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동력, 즉 행동을 부추기고 대중이라는 한 덩어리로 만드는 것은 바로 모두가 갖고 있고 충족하고자 하는 인간의 6대 욕구다. 피터 멀록은 고객들에게 재정적 자유를 향한 진정한 동기와 의사결정을 자극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독려할 때 이 욕구를 자주 언급한다. 우리는 인간의 6대 욕구에 따라 움직인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으며 행동과 충동, 심지어 중독을 부추기는 원료이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자기 파멸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6대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우선순위는 각자 다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식 또한 다르다. 그러나 욕구를 어떤 방식으로 충족시킬지에 따라 당신이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 부디 이 장을 읽고 단순하고 강력한 인간의 사고체계를 이해함으로써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욕구와 그것을 충족할 생산적인 방식을 파악할 수 있길 바란다. 뿐만 아니라 재정적 자유를 추구하는 데 있어 당신의 욕구가 도움이 될지 아니면 방해가 될지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돈만 원한다. 누군가는 내 감정적 욕구와 재정적 자유가 무슨 상관인데? 라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돈 얘기만 하자고요, 토니. 라며. 글쎄, 한 가지만 묻자. 당신은 왜 돈을 벌고 싶은가? 단순히 죽은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종이 쪼가리를 모으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데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서?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 자유를 원하는가? 자신이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서 불을 쫓는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세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싶어서? 어쩌면 전부 다일지도 모른다. 당신이 원하는 이런 감정들은 욕구에서 비롯된다. 재정적 자유로 가는 여정에서 성공했다는 느낌을 받고 싶다면 당신의 소프트웨어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지 알고 나아가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코드를 다시 짜야 한다. 지금부터 인간의 6대 욕구를 하나씩 살펴보며 내가 재무관리 업계에서 일하며 겪은 몇 가지 짧은 일화들도 함께 살펴보자.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사람들의 욕구가 재정적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인간의 6가지 욕구. 첫 번째 욕구, 확실성. 확실성에 대한 욕구는 아마도 인간의 뇌에 가장 강력하게 뿌리박힌 생존 메커니즘일 것이다. 자기 보호는 우리를 움직이는 시스템의 기본 설정이고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는 일은 100만 년 이상 유지된 소프트웨어의 최우선 사항이다. 그러나 투자에 있어서 위험 감수는 게임의 본질적인 특성이기에 확실성에 대한 욕구가 지나치면 당신을 형편없는 선택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생 모은 저축을 매트리스 안에 숨겨두거나 시장의 불안한 신호를 보자마자 가진 주식을 전부 파는 행동. 확실성에 대한 욕구가 재정적 자유로 가는 운전석에 앉게 되면 운전대를 너무 꽉 잡게 될 위험이 있다. 모든 위험을 회피하고 싶다는 욕구가 지나치면 도리어 성공의 기회를 잡는 데도 해가 된다. 그러나 적절한 맥락과 균형을 이해한다면 확실성은 게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일단 시장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고 올바른 길을 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확신하고 나면 여정과 종착지 양쪽 모두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삶의 조언. 적절한 양의 확실성은 바람직하지만 이 욕구가 다른 모든 것을 장악하게 내버려뒀다간 순식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마비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정말로 확실한 것은 단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바로 인생은 불확실하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욕구, 다양성, 불확실성. 다양성은 삶을 흥미롭게 만들어준다. 무슨 일이 생기든 삶을 헤쳐나갈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감정의 근육을 키워주는 것도 바로 다양성이다. 두 번째 욕구의 또 다른 측면인 즉흥성 역시 경이로움과 모험심을 북돋아준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6가지 욕구를 지니고 있지만 자신이 확실성을 더 중요히 여기는지 아니면 다양성을 선호하는지는 이미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신은 유량을 좋아하는 집시 체질인가? 일정을 짜고 할 일을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을 싫어하는가? 아니면 뭐든 정확하게 통제하는 것을 좋아하고 뚜렷한 체계와 예측 가능을 요구하고 분명한 규칙이 있는 게임을 선호하는가? 삶의 조언. 만일 당신이 다양성 욕구에 휘둘리고 있고 그것이 당신의 일상생활을 이끄는 핵심적인 원동력이라면 당신은 어떤 중요한 대상이나 의미 있는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욕구, 중요성. 사람은 누구나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독특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 내가 이 세상에서 중요한 인물이고 변화를 만들고 있음을 알고 싶어 한다. 이런 욕구는 수많은 아름다운 방식으로 충족될 수 있다. 가령 배우자나 친구들이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대우해주는 것처럼 말이다. 중요성에 대한 욕구는 우리의 삶을 이끄는 사명에서, 선택한 직업에서, 열명하는 호칭에서 드러난다. 우리는 훌륭한 부모로서, 사랑받는 연인으로서, 소중한 친구나 아니면 그저 조물주의 자식으로서 중요성을 체감한다. 중요성을 갈망하는 데 있어 분명하면서도 감정적으로 만족스러운 방법들도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예는 바로 우리가 구매하는 물건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모두의 시선을 확 사로잡는 주황색 람보르기니를 구매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 책임의식을 드러내는 하이브리드차 토요타 프리우스를 구매한다. 어떤 사람은 두드러진 문신과 피어싱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밑창이 빨간 하이힐과 브랜드의 머리글자 로고가 박힌 $2,500짜리 핸드백을 산다. 어떤 이들보다 미묘하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중요성을 피력하기도 한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다. 다른 말로 피해의식이라고도 한다. 우리 사회가 가장 심각하게 중독되어 있는 게 하나 있다면 약물이 아니라 바로 이 문제, 피해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당신도 눈앞에 놓여있는 선물은 보지 못하고 자신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고 끊임없이 호소하는 사람을 알고 있을 테다. 그들은 종종 자신의 피해자다움을 권리의식과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 위에 쌓아 올린다.
게다가 소셜미디어는 이런 해로운 특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뭔가 충만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벌충하지 못한다. 모두가 상처를 갖고 있다. 그러나 가장 흥미롭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삶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일어난다고 믿는 이들이다. 상처는 그들의 정체성이 아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연료다. 요컨대 중요성은 매우 조심스레 다뤄야 하는 욕구다. 중요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장기적인 성취감, 인간관계, 그리고 경제적 성공에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한다. 삶의 조언. 하지만 착각은 말자.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기 위해 일시적이고 기능장애적인 접근을 해봤자 헛고생일 뿐이다. 아마도 당신의 욕구는 영원히 충족되지 못하고 갈증만을 느끼게 될 것이다. 무슨 욕구나 그렇지만 중요성에 대한 욕구를 불건전한 방식으로 충족하려 들면 오히려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다. 중요성이란 욕구는 사람을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만들며 자존심에 눈이 멀어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맺는데 필수적인 자기희생을 못할 만큼 이기적으로 만들 수 있다. 네 번째 욕구, 사랑과 연결. 사랑은 영혼이 호흡하는 산소이자 진정한 갈망의 대상이다. 우리는 이타심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갈구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그런 감정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사랑은 연인이나 가족, 절친한 친구의 애정일 수도 있고 그것과는 조금 다른 연결의 힘일 수도 있다. 장엄한 자연, 감동적인 이야기나 좋아하는 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내가 있어야 할 올바른 자리에 속해 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과의 연결이다. 욕구에 충실한 삶은 영혼을 가진 이로써 신이 부여한 의미이기도 하다. 삶의 조언. 사랑은 우리가 가장 갈구하는 것이며 우리는 종종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그것을 손에 넣으려 한다. 어떤 이들은 스스로를 드러내고 사랑받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소셜미디어 친구나 가벼운 관계에만 만족하기도 한다. 이제까지 살펴본 4가지 욕구는 내가 개인적인 욕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나머지 2가지는 보다 심오한 영적 욕구와 관련이 있다. 5번째 욕구, 성장. 삶의 법칙은 성장하지 않는다면 곧 죽어가는 중이라고 말한다.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면 재정적 자유는 아무 쓸모도 없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성장해야 하고 사업도 성장해야 하고 사고와 믿음도 성장해야 하고 물론 우리의 재산도 성장해야 한다.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다른 이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전은 물론 우리 자신과 지혜, 사랑,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고 베풀어야 한다. 삶의 조언. 내가 만난 몇몇 부유한 인물들은 평생 원하던 것을 전부 손에 넣었으면서도 마침내 해냈다는 믿음, 더 이상 정복할 게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정체되어 완전한 충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6번째 욕구, 공헌. 앞서 이야기했지만 나는 삶의 비결이 베푸는 데 있다고 믿는다. 자기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정수다. 삶이란 결국 당신이 거기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달려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은행에 얼마를 보관하고 있든 당신의 영혼은 충만할 것이다. 그러나 삶의 의미는 자신에 관한 생각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남에게 무언가를 주고 베푸는 일에서 비롯된다. 당신의 시간과 애정, 자원을 베푸는 한편 보답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는 것. 당신의 컵이 흘러 넘칠 때 주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존재가 되고 놀랍게도 그 축복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당신이 될 것이다.
삶의 조언. 베품은 훈련이다. 오늘 가진 1달러 중 10센트를 베풀지 않는다면 1만 달러가 생겼을 때 1000달러를 베풀거나 1000만 달러를 가졌을 때 100만 달러를 베풀지 못한다. 지금 당장 베품을 시작하여 행복하고 너그러운 삶을 영위하라. 제이슨, 지금 당장 운전대를 잡아. 라스베이거스로 이사를 간 제이슨이 기억나는가? 5억 달러의 빚을 진 제이슨 말이다.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앞에서 본 6가지 욕구가 제이슨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 살펴보자. 제이슨이 중요성 욕구에 맹목적으로 돌진했는가? 물론이다. 최악의 도시에서 잘나가는 부동산 개발자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이보다 더 잘 맞는 욕구는 없을 것이다. 그는 전에 운영하던 회사를 9자리 액수를 받고 처분하자 자신의 사업 능력에 엄청난 확신을 품었다. 새로운 도시와 신생 개발자가 되었다는 흥분과 도전의식, 화려한 파티와 프로모션 행사는 제이슨에게 막대한 다양성을 안겨주었다. 또한 그는 풍부한 사회적 환경과 잠재적 구매자와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관계를 맺었다. 이처럼 여러 욕구들이 한꺼번에 만나면 중독에 빠지기에 안성맞춤의 여건이 갖춰지게 된다. 앞에서 제시한 여러 일화들에도 하나 이상의 욕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인간의 6대 욕구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시간과 삶의 다양한 단계를 거쳐 변하는지에 대해서라면 책 한 권도 통째로 쓸 수 있을 거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욕구들이 지금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냐는 것이다. 재정적 자유를 얻고 싶다는 당신의 욕망을 견인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욕구가 당신의 등을 떠밀고 있는가? 당신이 갖고 있는 어떤 욕구를 운정석이 아닌 뒷자리로 밀어내야 할 것인가? 당신을 이끄는 주요 동력을 파악하고 나면 스스로 초래하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보다 만족스럽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니즈의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다. 가령 내 경우에 진정한 자유란 기본적인 니즈를 넘어 보다 고차원적 욕구인 성장과 공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음을 알게 되었다. 물론 부를 축적하는 것은 잠시 동안은 즐겁고 흥분되는 일이다. 하지만 나는 더 크고 심오한 도전을 정복하기로 결심했을 때에야 무한한 연료를 얻고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는 능력이 증진됨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처음 어려운 사람들에게 1억 기니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웠을 때 그것은 어마어마한 노력을 요하는 크고 높은 목표였다. 25만 명이 평생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앞장서 돕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무거운 현실을 느꼈고 이 거대한 목표들은 내 재정 상태와 투자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이제 자산은 화면 위에 찍혀있는 단순한 숫자 그 이상이었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돕고 먹이고 목욕을 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 타인들에 대한 나의 사랑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삶에 대한 진실한 감사의 표현이었다. 재정적 자유를 향한 여정을 떠날 때는 당신이 왜 그러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 당신은 감정적, 심리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존재다. 나는 재정적 안전을 누리면서도 재정적 자유는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들은 돈은 많았으나 감정적으로는 빈곤한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 기쁨, 성장, 공헌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풍요로웠지만 빈곤했다. 그러므로 측정 가능한 재정적 목표를 세우는 한편 이 여정에서 어떤 감정을 경험하고 싶은지 결정해야 한다. 언젠가 미래에 숫자로 표시되는 목적지에 도달한 뒤가 아니라 지금부터 경험하기로 결심해야 한다. 재정적 자유란 어떤 면에서 마음의 상태인지 당신의 재정 상태가 어떻든
지금 당장이라도 얻을 수 있다. 물론 올바른 전략이 필요함은 사실이지만 당신의 사고방식과 열망, 그리고 감정적 욕구를 절제하고자 하는 의지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느끼도록 해줄 것이다. 피터는 미래를 잠깐 엿보게 해주었고 나는 당신의 마음속 우선순위를 들여다보게 해주었다. 다음은 여정에 함께할 파트너를 고를 차례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